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CPI에 대한 경계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좀 다른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테슬라가 결국 400슬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탑픽으로 꼽으면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장중 한때 409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8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수는 정체되더라도 개별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뉴욕장이고요. 어제 국내장은 지수와 함께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각종 뉴스를 정리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반등을 줘야지만 시장에서는 군중 심리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럴 거면 그 전날 왜 빠졌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반등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자, 코스피 2% 올랐고요. 코스닥 어제 5.5%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했던 그 전날과 전혀 다른 전 업종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혹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어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가 2,493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날 하락 종목이었는데 그것을 다 만회해내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참 잔인한 일면으로 수급적인 내용 그 전일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들의 패닉셀과 신용 관련 물량이 출회되고 개인들이 하루 사이에 양시장에서 1조 이상 매도하고 나서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이 그 전거래에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도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였고요.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는 코스피 매도였으나 코스닥에서 무려 3천억 가까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 매수가 있었죠. 외국인의 투매가 진정되고 바닥 형성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회로 어제장은 정말 다수의 종목이 함께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12월 9일이었죠. 지금의 위기, 과거 탄핵 정국과 다른 점은 수출 증가율 문제라던가 여러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회 측면에서는 장기 시계로 봤을 때는 이것이 기회이고 정말 많은 악재를 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반등 트리거가 있을 경우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드렸었죠. 일단은 어제 빠른 반등의 신호탄이 되길 바라면서 어제 강한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반등이 연속성을 띠는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죠. 금융당국, 증시 안정펀드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7일 만에 하락 전환한 것도 영향을 줬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달러에 대한 매도콜을 외친 점,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강했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 동조화 현상 속에 이 환율이 조금 진정됐다라는 점이 긍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장의 상승 에 기여했었던 중국의 부양책 이슈, 중국 부양책 내수 소비 진작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15년 만에 완화된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키워드를 달고 있는 섹터들이 어제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하는 쪽에서 나온 이슈는 이겁니다. 여당 측에서도 다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성향 자체, 정치 성향을
떠나서요. 정책적인 공백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어제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거겠죠.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 금투세 폐지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얼마나 기다렸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어제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시장이 환호할 만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글로벌 증시에서 손에 꼽히는 하락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인식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애석하게도 개인의 투매와 신용 물량 출회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자리 잡았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수급 개선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 자사주 150만 주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삼성전자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지수이기도 합니다.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제 상승의 이유들로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반가운 트리거가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악의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생기며 어제 장대 양봉을 그려준 증시입니다. 장대 양봉 파워가 지속될 수 있을지 보통 종목에서는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은 전환의 의미를 좀 띠고 있죠. 시장의 반전 트리거로 제대로 작용할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은 주의하며 지켜봐야겠죠.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전 거래일에 상실의 시대,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었죠. 정말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었던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상실의 시대를 지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이거나 혹은 한국의 경쟁력을 가진 수출 특산품이 함께 올랐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엔터, 의류, 덴탈 이런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국의 경기 모멘텀으로는 철강과 화학주가 상승세를 보였죠. 어제 화장품에서는 대장이다라고 외쳐준 것은 VT였습니다. VT가 24%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미용기기는 중국 모멘텀, 미국 모멘텀, 중국 모멘텀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파마리서치도 강한 시세를 기록하면서 어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코로나 때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LG화학도 말씀을 드렸었죠. 순수 화학 종목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종목인 LG화학 어제 상승을 좀 해주길 기원한다라는 코멘트 드렸었는데 8% 급등, 24만 원대에서 그래도 회복하려는 일부의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 섹터도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띨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2차 전지,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많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 민주당 측에서 좀 주장했던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환경 쪽으로도 기대감이 실리며 2차 전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조선, 해운, 전력, 자동차 쪽에서 반등을 줬다라는 점도 반가웠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발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과 재건은 나름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죠. 전력 종목들은 변동을 보이긴 하나 다시금 그 변동만큼을 회복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재건 쪽이 테마단에서 정치 테마주와 함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살폈었죠. 바로 트럼프 당선인과 젤렌스키의 만남 이후 관련한 내용이 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장중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 쪽도 같이 올랐네요. 자,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다수의 종목들이 단기 과열 혹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리엔트 전공과 동신건설은 거래 정지이고요. 이스타코, 일성건설, 토탈소프트, 에이텍은 정지 예고, 그리고 코이즈나 코나이 등은 투자 경고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
거래 정지되거나 정지 예고되거나 투자 경고되는 종목들이 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인맥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선이 무엇인지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시장의 심리일 뿐 실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죠. 자, 12월 9일이었죠. 시장이 어수선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의 여러 종목군들을 살폈었는데 새로운 신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로봇, 드론 쪽을 이야기했었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AI 소프트웨어와 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요.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연초에 CES 행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CES에서는 그 해를 장악할 만한 가장 화두가 될 만한 기술들을 언제나 집중 공개하곤 했었는데 그 후보로 AI, 로봇, 양자, 자율주행 등이 거론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특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외에서 한국의 것을 탐낼 수 있는 분야를 일컫습니다. 전력기기, 변압기 쪽, 한국 아니고서는 큰 대안이 없고요. 화장품 쪽, 미국에서 지위가 좀 달라지는 점을 살폈었죠. 미용기기, 보톡스, 그리고 라면,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모멘텀에 중국이 붙어 있는 곳들을 이렇게 짚어봤었죠. 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그제 외국인의 매수가 꽤 강하게 금융 섹터로 유입되고 있어서 시세적 측면에서 당일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금융주들의 외국인 수급 유입되는 종목들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신기술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양자 혹은 유리기판, GNC 에너지,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이런 쪽에 관심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GNC 에너지도 결국 AI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AI 소프트웨어도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폴라리스 그룹까지 함께 올라갔었고요. 의료 AI는 루닛이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자, 양자에 대한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11월에 이런 얘기들을 쭉 전달을 드리면서 조만간 공부를 해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의 얘기는 기존의 컴퓨터가 해결하기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등을 양자 컴퓨터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것을 세상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기술 로드맵 발표에 대한 기대 12월에 있었고 양자 리더십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아이온큐 CEO가 양자의 시대는 새벽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던 최근입니다. 석 달 사이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퀀텀 컴퓨팅은 3개월 사이에 1000% 이상이 올랐고요. D-Wave가 400% 정도, 리게티가 600%, 아이온큐가 300%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시세 측면에서 정말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밤사이 리게트 컴퓨팅은 45%의 폭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죠. 어제 국내장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중요할 만한 뉴스가 장중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바로 구글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 등은 수십 년간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 선두에 있었던 게 바로 구글이었죠.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양자 칩 윌로우는 기술적인 오류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최종 단계의 측면을 보여줬고요.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라는 소식으로 이슈가 됐죠. 이 10셉틸리언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공이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경해 다음이 자인데 그 10자년이라고 하네요. 10자년이면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컴퓨터가 계산했을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산을 단 5분 만에 계산할 수 있는 칩을 구글 측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5분 만에 연산 속도의 한계를 돌파해서
앞으로 이런 칩 쪽에서의 IBM과 정면 승부를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자극했고요. 2029년 말까지 양자 컴퓨터를 실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양자 컴퓨터가 빠른 단시간 안에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들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바로 구글의 윌로우가 어제 자극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게 됐죠. 자,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의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수행 등을 해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해서 모든 산업 등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비트로 이제 기본 단위를 측정하죠.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입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중첩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0과 1의 상태값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양자 기술의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저도 이걸 보면서 이해한 저와 이해하지 못한 제가 동시에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으로 인해서 중첩과 병렬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은 빠른 초고속의 계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이고요. 그 관련한 모든 밸류 체인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었던 양자 컴퓨팅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빨랐던 분들은 작년부터 관심을 두셨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올해 관심을 두신 분들도 많죠. 바로 양자 컴퓨팅을 자극한 것이 AI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데이터 처리량이 방대하죠. 복잡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연산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인한 AI 가속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었죠. 시장에서는 AI 다음 승부처가 바로 퀀텀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앞당겨지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갔고 그것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게 아이온큐나 혹은 구글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이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 것인가를 살펴봐야겠죠. 현존하는 컴퓨터들 대비해서 30조 배 이상이나 빠른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암호 해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풀이에 적합하다. 최적화 문제는 확률적인 계산으로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양자 컴퓨터 결국에는 암호 해독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봤을 땐 각국의 기밀이라던가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핵보다 무섭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 확률 문제에 최적화돼 있다. 예를 들면 한 도시에 어떤 물건을 배송하는데 이 수많은 배송의 최적 경로를 계산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는 조경 단위를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자 컴퓨터로 활용했을 경우 순식간에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은 운송 등의 접목을 해봤을 경우는 굉장한 비용 절감으로 획기적인 흐름을 보일 겁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져오는 쪽은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안보, 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양자 컴퓨터가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죠. 연에 한 20조씩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굉장한 투자. 그 둘의 패권 다툼은 양자 쪽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결국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양자 정보기술 백서를 냈는데 연평균 30%씩 이 시장은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양자 컴퓨팅의 밸류체인 살펴볼까요? 하드웨어 공급, 퀀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제공, 사용자 쪽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국가 기관이라던가 현대차 등과 아이온큐가 여러 가지 계약을 맺었었죠. 이런 이들이 다 사용자 단에 들어갈 수 있을
있을 거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쪽에서 구글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공급이나 퀀텀 컴퓨터 공급 쪽 측면에서 아이온큐나 리게티 등의 스타트업을 살필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본다면 양자 컴퓨팅의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는 게 아이온큐 혹은 리게티 등이 될 거고요. 거기에 투자하고 그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쪽이 또 구글 등이 되겠습니다. 구글이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젠슨항도 GPU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양자 기술을 접목시켜서 꾸준하게 제품을 성장시켜 가겠다라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들을 접목시켜서 각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제약으로 봤을 때는 앞서 최적화 특성을 말씀드렸죠. 수많은 경우의 수로 가장 최적의 신약 물질을 발굴할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라는 게 제약 쪽에 접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항공, 우주, 자율주행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는 보안일 겁니다. 쉽게 해킹할 수 있는 만큼 또 해킹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보안 측면에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밖에 모든 산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래서 양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접목돼서 상용화되고 그 접목이 대중화될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가의 문제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양자 컴퓨터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위험성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인의 은행 다 털릴 수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개인 키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시장이 살짝 변동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자 컴퓨팅 시장에 관심이 늘었고 이런 기술입니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양자의 새벽 아직 시작도 안 한 섹터이죠. 국내에서도 국가 전략 기술로 채택하고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9월 달이었죠. 교보증권의 양자 키우기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드렸는데 그때 재밌었던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친자도 키우기 힘든데 양자를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양자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점과 국내에서 ICTK와 엑스게이트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국내에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정도인데 사실 기술 격차가 미국과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쪽 앞서 구글의 이슈가 되면서 윌로우로 인해 알파벳이 5%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하게 시장 얘기 들어갑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거래 연속해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가져갔죠. 뉴욕 증시는 금리가 상승하고 반도체가 하락하고 CPI나 FMC를 앞둔 경계감이 좀 있었고요. 전기차 진영도 좀 부진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요.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삭감 우려가 다시 한번 살짝 대두가 되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로 2주째 최고치, 유가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로 인해 이틀째 상승세,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상품 시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양자 컴퓨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밤사이 리게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다 보니 차기, AI의 차기 이렇게 인식이 되죠. AI 진영이 조금 흔들림도 있었고요. 코인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 알파벳 양자 컴퓨터 관련 칩 개발 윌로우 소식으로 5% 급등했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내년에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라는 소식에 올랐다가 결국엔 하락 전환이 됐어요. 그 전거래일부터 중국이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TSMC가 11월 실적을 냈는데 매출이 전월비 대비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또 반도체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의 이런 칩 소식과 더불어서 요즘 업체들이 자체 칩 개발에 좀 집중하고 있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진영이 다른 회사들의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부담도 같이 가져가면서 어제
밤사이 뉴욕장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테슬라는 참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등장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내년에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죠. 목표가 $400 제시했는데 넘어갔습니다. 2.8% 상승하며 $400 선에서 마무리가 됐죠. 곳곳에서 $450 등으로 올리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장은 연초 대비 S&P 500과 나스닥이 3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현상이 나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좀 테마를 자극할 수 있는 종목과 산업이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눈에 띄죠? 알파벳 구글, 양자 컴퓨터 관련 소식으로 급등했고요. 테슬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월가의 목표가 상향 러쉬에 상승했습니다. 양자 쪽 종목들 강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리게트 컴퓨팅이 45% 상승세, 60일 동안 거의 500% 올랐고요. 퀀텀 컴퓨팅도 2%, 아이온큐가 기존의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대장격으로 시세를 내고 있었는데 구글의 이 슈퍼컴퓨터 개발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거를 연속해서 아이온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린다면 아이온큐는 빼놓기 어렵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 잠시의 노이즈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드론주도 강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드론 부품을 팔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전해졌고요. GPS 없이도 비행하는 드론의 기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 등이 나와서 국내 테마단에서 드론이 자극될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미국에서 밀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되겠죠.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전반적으로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게 되네요. 일론 머스크가 관심 두고 있는 산업과 그로 인해 자극받을 산업들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자율주행, 드론 쪽이 밤사이 그래도 이슈 등이 각 있었네요. 테슬라가 이제 차량 호출 기능 특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에 MRI나 엑스레이를 그룹에 올리면 그것을 분석해준다라는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이나 자율주행 쪽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에서 또 저명한 리서치죠. CFRA 측에서 새 정부 자율주행 주요 과제로 꼽고 있어서 FSD 허가 기대된다라며 목표가를 $450로 다시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에서는 관련한 뉴스가 있는 소식들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DBHTech 자율주행 레이더 칩 검증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서 테슬라가 이미 DBHTech의 생산 라인 실사까지 마쳤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BHTech도 같이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어제 반등을 지속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겠죠.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그리고 수출 데이터 등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요. 1일부터 10일까지의 12월 수출 잠정 데이터도 나올 것이라 체크해 주시고요. 반등한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죠. 목요일에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대장주 중심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떠났거나 많은 비중을 줄여둔 상황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들 같은 경우는 속된 발로 물렸을 수도 있겠으나 노련하게 투자하는 이들이 시장에서 지금의 기회로 보고 진입을 했을 수 있겠죠. 불필요한 대응을 최소화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시장의 고민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그리고 의료 AI의 루닛, VT나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각 분야의 대장격을 해주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기도 했죠. 낙폭 과대주들 뚜렷한 강력 반등의 계기가 없더라도 낙폭 과대했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제 살폈던 LG화학이나 최근에 궁금한 종목이었던 삼성전기도 어제 반가운 반등을 보였는데 연속성을 지켜보겠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신기술에서 앞서 봤던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의료 AI 쪽 자율주행과 드론 뉴스가 나왔고요. 재건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내용이 계속 나오네요. 폴란드 총리 오늘 아침 언론 보도입니다. 우크라 평화회담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접촉그룹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이제 종전, 휴전에 대한 얘기인 걸까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정치 테마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정지나 투자주의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 관련을 자극할 이슈도 너무나 많아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인용한 내용대로라면 법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뉴스들에 따라 정치 테마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죠. 시간 외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있었고요. 오늘은 수출입 데이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관련 이슈는 전달이 됐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니까 함께 체크해 주시죠. 시장 흐름 봤습니다. 섹터 뉴스 살펴주시죠.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시대에 맞서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센티멘탈 점검과 함께 어느 쪽을 봐야 할까 함께 보시죠.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죠. 월요일에 낙폭을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이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원화 가치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어제도 역시 양시장에서 순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이 OECD, G20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기준으로 원화 가치 절하율은 4.4%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 만에 1.6%의 조정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8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B2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을 텐데요. 계엄 사태 이후 3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융자를 상환한 비율이 68.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상환을 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조 증안펀드 과연 정말 투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10조 규모의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습니다. 2008년이 마지막으로 증안펀드를 가동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5천억 원 중에서 1,030억 원 가량을 투입을 했고요. 당일 코스피는 5.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심리 안정에는 효과를 보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명대사죠. 조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금감원장이 직접 아이비들을 만나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망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제 문제 해결은 정치 문제와 분리를 할 것이고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리서치 센터장들은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긴급 진단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최광혁 LS증권 신임 리서치 센터장의 코멘트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정치 리스크를 배제하더라도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상승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된다라는 코멘트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태봉 센터장의 경우에는 일단 2250포인트까지 저점 전망 내놓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흔들리게 되더라도 이 정도는 좀 바텀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노근창 센터장의 경우에는 장기 분할 매수는 우량주에 좀 집중을 하자, 그리고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혁 센터장의 경우에는 IT, 바이오, 음식료와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출주들이 좀 방어주적인 성격도 함께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수출입 증감률 추이를 들여다보면 7월 한 이쯤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꺾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좋은 수출 데이터를 받아들고 있는 섹터도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섹터도 있다는 점에서 좀 섹터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월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 수출액과 증감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출액이 좀 늘어났던 쪽은 반도체, 철강, 선박 이렇게 세 부분이고요. 자동차나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이러한 쪽들은 좀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지켜보고 계신 쪽이 선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닝에 대한 경계감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조선가가 2025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2월 MSCI 이 편입 후보군으로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미포이죠. 그런 만큼 조선 섹터, 이 선박 쪽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해서 K 화장품주들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VT가 대장격으로 움직였는데 24.1% 오름세를 보여줬고 유통, 판매, OEM, ODM, 소재, 원료, 용기주까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돌입한 영향도 역시 시장의 투심과 함께 화장품주로 수급이 쏠리는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UBS에서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OEM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의 기고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죠.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특히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면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은 시선을 좀 중동이라던가 유럽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것으로 좀 전략을 짜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연말에 진행됐던 콥데이나 IR데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을 4분기 어닝에서도 좀 감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가 붙은 종목들 52주 신고가 터치를 하는 모습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흑백요리사 제작사가 이번엔 K-뷰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이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이 K-뷰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색조 화장품 쪽도 자극을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겠고 OEM, ODM사들은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리게 된다면 역시 함께 웃음 지을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의 수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저희 K-뷰티 관련해서 브리핑을 전해드릴 때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수출 데이터는 색조 쪽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VT와 같은 이런 기초 화장품 쪽도 여전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기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색조 화장품 쪽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데이터를 받아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파마리서치는 어제 13.5% 상승으로 52주 신고가 터치를 했는데요. 3분기 IR 자료를 보면 내수와 수출 현황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리쥬란에 대한 수요가 자극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도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은 계속해서 입소문 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도 역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이라던가 미주라던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중국 비중과 아시아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 진출도 계속해서 확장을 노력하고 있는 파마리서치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그 트렌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곧 공개가 될 겁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공개가 될 텐데 미국의 골든 글로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방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품이 후보에 올랐나 현지 매체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이고요. 그와 함께 국내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오징어 게임 2와 함께 손을 잡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안쪽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라면이라던가 과자,
소주까지 함께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위즈윅 스튜디오가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리고 덱스터, M83, A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함께 자극을 받아줬습니다. 그와 함께 K푸드도 오늘 역시 수출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들게 될 텐데 삼양식품이 11.9% 올랐거든요. 라면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2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함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국 불안의 시초였던 이 지난 12월 3일 지나고 12월 4일 아침에 혜은 앵커가 안전자산에 집중해서 또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금도 계속된 시장의 선택지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 해주시는 내용들 시장에 시차를 두고 잘 반영이 되니까요.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고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은 일단 차치하고 어제 국내 급반등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전략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반등의 트리거,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해도 될까요? 우선 이제 뭐 시장 격언이 떠오르는 전일 시장이었죠. 공포에는 팔지 말고 흥분해서 사지 마라라는 주식 시장 격언처럼 그저께 이제 계엄 이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급락이 있었지만은 전일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급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된 통화 완화 정책, 거기에 더해서 금투세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요. 장중에 이제 러우 사태에 대한 진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V자 반등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판단 자체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연말 배당 매수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펀더멘탈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여력을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전일 시장에서 확인했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바닥 확인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배당 매수 수요 같은 경우는 수급 이벤트가 좀 진행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조금 더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만기 등의 일정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 주는 조심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말 낙폭 과대 쪽에서도 어제는 함께 올라줬는데 사실 국내에서 낙폭 과대가 아닌 게 없긴 했지만요. 화학주 좀 볼게요. 저희가 순수 화학주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전반적인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발목 잡고 화학 섹터 2차 전지 쪽도 부진했고 해서 화장품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순수 화학주들이 어제 좀 강했어요. 그렇죠. 의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반등하는 중에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화학업종군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인식은 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익률의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체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기업들의 도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 자체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어제 주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정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내년도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어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올라서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도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들이 순수화학주들,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의 주가 반등을 이끌었지만은 중국 내부적인 부분으로서의 초과 공급은 아직까지 역내 초과 공급은 강력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기대 요인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국 이벤트에 따른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반등은 있겠지만은 본격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타이밍은 아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로 체크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수출주들도 함께 올랐어요. 전력, 뷰티, 라면 이런 쪽이었는데 각 섹터 대장주들 강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분야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똑같이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각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D현대일렉트릭, 화장품은 VT, 라면 쪽은 결국은 이제 삼양식품 이 세 개의 기업은 살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집중이네요. 결국은 이제 어제 VT가 중국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하게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다른 두 개의 기업들보다도 사실은 그리고 섹터 기준으로도 화장품 섹터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의견 자체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강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던 화학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기대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좀 오버슈팅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 나갈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측면으로서의 단기 대응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도 수출주에 대한 얘기를 질문 드렸었고 이제 차장님 오시기 전날에 수출주가 오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와 동일하게 각 섹터 대표 주자들에 대해 살펴주셨고 VT에 대한 추가 첨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자 컴퓨터 쪽으로 가볼게요. 구글의 슈퍼컴 칩 윌로우에 대한 이슈가 어제부터 이제 장중에 좀 관심을 받았었고 밤사이 미국장에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윌로우의 팔로우. 라임 괜찮죠? 네. 구글의 슈퍼컴 이슈.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얘기 같긴 한데 확실히 그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서요. 네. 투자 측면에서 뭘 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뭐라고 불렀느냐? 꿈의 컴퓨터라고 불렸습니다. 꿈의 기판, 꿈의 배터리, 꿈의 컴퓨터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꿈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은 이제 먼 얘기.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윌로우 칩에 대한 공개와 이 윌로우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각종 암호화나 보안 쪽에 대한 이 보안이 뚫릴 것이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들이 또 빠지는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네.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기술 상용화라든지 앞으로 어떠한 부분 쪽으로서의 적용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아직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를 주는 대장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AI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이제 몇몇 개의 테마주들, 아톤이나 이런 기업들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네. 그 여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수혜는 미국의 관련주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대표 주자는 사실은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하지만 아이온큐는 경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이제 한두 달여 만에 10배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잘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트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국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주목받을 여지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점, AI의 양자컴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곤 있네요. 테마로 활용하실 분들은 테마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학개미 투자 한 6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아이온큐 중심으로 저희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의 픽이 하이브를 정말 자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초 계속 하이브 얘기해 주시는데 하이브에 대한 오늘 추가된 뷰는 어떤 겁니까? 네, 결국은 이제 주가가 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매력도가 생겼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을 때 뭐 주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들고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네. 사실 하이브라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최근에 올라갔었던 JYP 엔터나 SM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하이브의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빈자리를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S의 완전체 출연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중남미라든지 일본, 우리나라까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세 개의 이제 남자 아이돌들이 새로 아이돌로 출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위버스의 구독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그럼 하이브가 왜 주가가 약했냐를 고려해 보면 결국 이제 뉴진스 관련된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몇몇 개의 기관들은 뉴진스 관련된 실적을 아예 추정치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담감들은 이미 실적 리스크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이브의 중장기 흐름은 기대감이 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가 24만 원인데 네. 동일할까요? 네, 동일하게 목표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과 뉴욕장의 시세가 있었던 쪽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